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도시 아카데미 공동대표 최경화. 이정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오창환 반갑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오늘의 주제는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또 워낙 그 장애인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대표님,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단 그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기들 같은 경우에 기준으로 삼을 건데요. 그중에 제가 이제 어느 이제 입양 단체에 전화를 해서 여쭤보니까 건강하게 태어난 아기들은 많은 아기들이 입양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국내 입양이던 해외 입양이던.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이제 국내 입양보다는 해외 입양이 훨씬 더 퍼센티지가 좀 많이 있지 않을까요? 그 내용을 해외 입양에 관해서 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그거 조금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 우리나라의 현재 입양법과 모든 네네. 방향은 네. 헤이그 협약이라는 것으로 이제 음. 시작을 합니다. 네. 헤이그 협약은 아동이 국제 간 입양이 되온 것에 대한 세부적인 규칙을 네. 정하는 것인데요. 네네. 그 스타트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모든 아동은 원가정에서 자라야 되고, 네. 네. 원가족이 아닐 경우에는 입양가족, 음. 그리고 입양가족이 안 될 경우에는 해외 입양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가장 여기에서 우려하고 피하려고 하는 게 시설 보육이에요. 네네. 네. 보육시설에서 자라면 아이들이 집단에서 자라기 때문에 개인적인 그런 사랑을 받지 그렇죠. 못하고 그렇죠. 가정 내에서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네네. 시설을 퇴소했을 때 네. 성인 됐을 적에 가정을 이룰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헤이그 협약조차도 모든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라기를 바라요. 음. 근데 원가정에서 당연히 자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더 많은 지원과 또 사회적인 편견을 더 줄여야 되고, 말씀드린 대로 더 많은 교회가 이 미혼모를 같이 케어하고, 또 미혼부도 계세요. 네. 미혼부를 케어하는 것을 저희들은 강력히 정말 교회에도 부탁을 드리고 나라에도 부탁을 드리고 여러 예산에 관해서도 네. 저희들이 그렇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입양인데요. 입양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한민국에 입양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음. 그래서 저희는 입양을 더 홍보해야 되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양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많은 경우에는 장애아들은 입양이 안 되는데요. 네네. 미국의 Hope for Orphans라고 하는 단체의 대표님하고 몇 년 전에 그분들이 온누리교회에 와서, 네. 저는 온누리 서빙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네. 온누리교회 오셔서 막 말씀하시는 것을 음. 제가 잠시 통역을 했고, 그날 저녁에 식사를 할 일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분들이 정말 덩치가 이렇게 크신 그 음. 백인 여러분들이 저를 하나 앉혀놓고, 그날 어떻게 저희 교회에 담당 목사님이 안 계셔서, 저희 그 카테고리의 목사님이 계시지 않아서 제가 그분들과 식사를 해야 됐는데, 정말 정말 산 같은 그 등치의 분들이 저한테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 창화 씨, 한국에 장애아들이 보육시설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당신이 봤습니까? 당신 봤으면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미국으로 입양 보내야 되지 네. 않습니까? 네. 미국으로 입양 보내면 이 자녀들은 한국 같은 조건에서 자라지 아니하고 사회의 구성원이 될 때까지 네. 모든 지원과 모든 교육과 모든 양육을 아끼지 않습니다. 음. 그러니 미국에 보내셔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입양법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2년 이상 음. 그렇게 한국에 꼭 있어야만 되는 것처럼, 실제로 법적 규정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장기간에, 지금 입양특례법이 생기고 나서 해외 입양 가는 아이들이 거의 2년 만에 이제 해외 입양이 진행이 됩니다. 그거는 장애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이들이, 특히나 장애아들 같은 경우에는요, 6개월 미만의 갓난 아기였을 적에 받는 그 특별한 치료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그쵸. 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어렵고요. 정상아, 건강한 아기도요, 6개월 이전에 부모와의 어떤 따뜻한 일대일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 아이들이 18세가 되어서 시설 퇴소할 때 30% 이상이 경계성 지적 장애를 갖고 있고, 네.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하고 연대를 맺는, 다른 사람하고 교제를 맺는데 극히 어려움을 갖는다고 해요. 그러니 그 어렸을 때 영아 기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 기간을 다 놓치고
그러고 나서 2살이 되어서 몸도 마음도 망가진 상태로 해외 입양 보내는 거 오청화 씨 이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호프 올폰스 미국의 그 고아들의 희망이라는 단체에 있는 목사님들과 거기 대표님들이 와서 저를 막 붙들고 얘기했던 게 지금도 너무나 생생해요. 그러니 우리나라의 입양법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국내 입양이 안 되는 이 많은 그 장애 아들은 조속히 미국에 그 아이들을 품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가능한 빨리 보내드리는 게 맞고 그런 법안도 개정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도대체 알 권리라는 그 주제 하나를 가지고서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2012년서부터 9년째 이렇게 피해를 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든지 빨리 이 법이 바뀌기를 바라고 또 현재는 입양 쿼타라고 해가지고요. 입양 기관이 국내 입양을 300명 하면 해외 입양을 300명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걸 넘어서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해외 입양을 막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럼 해외 입양을 막는다고 했을 적에 조금 좀 숫자를 들여가서 볼게요. 1953년 한국전쟁 이후에 네. 현재까지 거의 100만 명의 아동들이 물론 모든 자료가 정확하게 옛날 자료가 남아있지 않으니까는 그래도 추측컨대 100만 명이 넘는 아동이 한국에 있는 보육소를 지나게 됩니다. 많은 아이는 또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쟁고아도 있겠죠. 네.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지나면서 큰 입양이 진행됐던 거는 네. 1960년, 70년대에 많은 입양이 진행됐고 네. 또 그 이후에도 입양이 진행이 돼요. 왜요? 대한민국에 입양할 가족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나마도 시설에 있는 것보다 입양을 보내는 게 해외 입양을 보내는 게 낫다. 심지어 헤이그 협약도 국내 입양 아니면 해외 입양을 추천하지 시설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냈어요. 그래서 그 숫자를 보면 30% 미만입니다. 국내 입양이 한 8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 해외 입양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18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네. 그럼 26만 명, 100만 명 중에 한 4명 중에 1명은 입양된 거죠. 네. 그러면 3명은 어디 있었어요? 시설에 있었어요. 시설에서 자라고 사회에 나왔어요. 이 사람들의 안타까움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는 해외 입양 가신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네. 제가 한국의 입양 대표로서 그분들하고 만나서 교제를 하고 다행히도 저는 영어를 조금 할 줄 알다 보니까는 편하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아주 재미있는 사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10살 이후에 입양 가신 분들, 해외 입양 가신 분들은 한국에 시설에 같이 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을 당신이 해외 입양 가서 미국에서 사랑받고 자라고 사회적인 어떤 일정 그 수준이 돼서 네. 네. 참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은 해외 나가면은 너무 놀랍게도 그 능력이 발휘된다고 해요. 머리도 똑똑하고 적응력도 빠르고 그래서 해외 입양인들도 굉장히 대부분이 잘 살게 돼요. 사회의 주류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분들이 한국에 왔는데 자기 친구들, 보육원에 살던 친구들을 만나봤는데 보육원에 있는 친구들의 삶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이 친구들 너무나 어렵게 자랐고 그렇다고요 여러분. 제가 시설을 폄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네.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네. 아이들은 길거리에서 네. 살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 그분들이 울타리가 되어줬고 보호막이 되어줬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엄마 아빠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에도 엄마라고 불러요. 근데 엄마가 하루에 2번, 3번 바뀌어요. 네. 그리고 엄마가 1년마다 또 바뀌어요. 그렇죠. 수많은 엄마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은 엄마가 무엇인지 가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온전한 그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막 자기가 마음을 줬는데 낮에 엄마 다르고 밤에 엄마 다르고 내년에 엄마 다르고 하면서 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걸 고리 앵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신네들이 아프거나 무너졌을 적에 어디다가 호소할 데가 없지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니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듣는 시설에 계신 분들 존경하고 사랑하고 너무 감사한 마음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심리학자들과 많은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셨듯이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라야 되는데 돌아가서 해외 입양권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해외 입양 가신 분들 대부분 잘 되셨어요. 근데 우리가 10자녀를 낳으면 10자녀 다 잘 안 된다고 하는 어르신들 속담이 있듯이 네. 안 좋은 케이스 있죠. 있죠. 힘든 케이스 있죠. 그분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세요. 나를 대한민국이 팔아먹었다고 소송도 거시고 괴로움도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부모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네네. 알 권리가 또 나옵니다. 근데 이분들이 부모를 못 만나면 우리나라 미디어에서는 굉장히 이분들의 아픔을 같이 동참해 주세요. 또 이분들이 생모를 만나면 끌어안고 굉장히 기쁨을 같이 동참해 주세요. 둘 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동의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은 전체 4명 중에 1명이에요. 4명 중에 3명인 시설 퇴소인들은 동일하게 자기 엄마를 찾습니다. 동일하게 자기 엄마를 찾았는데 엄마가 안 만나준다 그래서 거절감에 아파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만났는데 몇 번 만나봤더니 서로 서먹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돌아가서 해외 입양은 25% 정도 되고 75%의 시설 퇴소인들이 겪는 아픔 똑같이 겪어요. 근데 왜 우리는 시설 퇴소인한테 아픔이 없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자기 부모를 찾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안타까워하지 아니하고 함께 슬퍼하거나 함께 기뻐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나라 미디어는 해외 입양하신 분들에 대해서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시설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한테는 왜 관심이 없을까요? 어찌 보면 우리 품 안에 있는 자녀들, 자식들을 우리가 더 마음에 품고 더 두고 아파해야 되지 않을까요? 해외에 나가신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다 망가진 게 아니에요. 일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분 대한민국이 품고 지원하는 거 전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고 동참해요. 근데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많은 다수가 그렇게 망가졌고 아프다고 해요. 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아파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쵸. 해외 입양의 이슈가 아니라 부모와 분리된 아이들을 우리 사회가 또 교회가 어떻게 품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전체적인 숫자를 보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동참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현장에 있으면서 이렇게 미혼모 센터도 다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어느 지역에 이제 보육원이라고 이야기하죠. 거기도 이렇게 꾸준히 다녔었죠. 왜냐면은 그곳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설이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원장님께서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하셔서 기업체 이제 뭐 어떤 사업 보조도 좀 많이 받으시고 그곳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약간 다수는 아니지만 몇 명의 아이들이 미국에 가서 연수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아주 많이 있는 곳입니다. 네네.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보육원에 가게 된 계기는 이제 영아들 우리가 보통 이제 만 2세 미만 아이들에 있는 그 그룹에서 아기들을 이제 목욕을 시켜준다거나 또 이제 아기들 마사지를 해준다거나 사실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받아야 될 교육이라는 것이 아기 마사지거든요. 부모가 해주는 네. 스킨 투 스킨 그거를 해주기 위해서 이제 갔었던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원장님의 어떤 취지와는 다르게 정말 잘 근무를 하시던 분이 개인의 사정에서 난 퇴사를 하겠다. 그러면 그 자리를 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영화반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나이가 좀 있으신 기성세대가 가서 아기를 돌보는 게 정말 좋죠. 내가 아기를 어떻게 돌봐야 될 줄도 알고 그렇게 잘 근무하셨던 분들이 계셨지만 이분들이 개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신다 그러면 그 자리를 메꿔야 되니 어떤 경우에는 이제 사회복지과를 갓 졸업한 분이 그 영화를 담당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분들이 아기 목욕도 못 시키시죠. 아니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어려우니까 네. 경험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좋은 곳에서도요. 보통 10명의 아기를 2명의 선생님이 케어하시거든요. 48시간씩 교대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틀 동안은 2명의 선생님이 아기를 함께 먹고 자고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교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은요. 엄마가 아기 한 명을 키울 때 되게 힘들다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막 정말 많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한 엄마 한 분이 5명의 아이를 케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업어줄 수 있을까요? 못 업어줍니다. 저는 그냥 가서 업었어요. 대표님. 제가 만든 특수 포대기를 가지고 앞에 1명 뒤에 1명. 근데 업지 못하게 하는 이유도 제가 알아요. 왜? 제가 거기서 나오면 이 아이들 계속 업어달라고 하는데 선생님들은 아기를 업을 수 없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등한시 업었거든요. 왜? 그냥 나만 났을 때라도 좀 업혀봐라. 심장 소리도 여기서 들어보고 등도 좀 느껴봐라.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그 아기들 이유식 먹일 때 눈으로 보지 않으면 몰라요. 애기 의자 있어요. 이제 갓난아기들 이렇게 좀 안쪽 딱 벨트 치고 벽에 쫙 이렇게 하고 그냥 애기들 이렇게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애기들 치대죠. 와서 막 해달라고. 근데 마음은 선생님들이 이 애기 한 명 다 받아주고 싶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는요. 이 인간의 우리가 갖고 있는 본능이 그 사랑, 애정을 갈구하는 거예요. 옆에는 한 아이가 기어가서 선생님한테 치대잖아요. 다른 아이들도 같이 와요. 나는 하나인데 모든 아이들의 그걸 다 안아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공평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받아주지 못하는 상황도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이제 저도 대표님하고 똑같이 시설을 절대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제가 갔던 곳이 정말 좋은 시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가 정말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눈에 봤는데 이보다 못한 어떤 그런 보육원들은 저는 이제 성과 관련된 어떤 문제들 많이 발생되는 부분 때문에 개입을 해서 받고 이랬거든요.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나와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법률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독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LH 공사나 여러 가지 국가 지원으로 거주시설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받아서 뭐 할 수 있고 공부를 잘 했던 애들은 그 안에서도 대학을 가기도 합니다.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요. 우리는 그 아이가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되게 밝아가지고요. 네네. 대학도 갔고요. 거주지도 다 마련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손목을 그은 거예요. 그 이제 물론 감사하게 생명을 살렸죠. 근데 그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만나지 않은 분들은 체감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은요 거기를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교도소에 있는 아빠인데도 그 아빠랑 같이 살고 싶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그 부모, 가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갈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봤을 때 되게 마음이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장애인 같은 경우의 아이들이 국내 입양을 좀 정말 많이 드물다고 알고 있고 네. 그 이제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이미 외국에서 이제 세계대전 후에 다 많은 실험들로 인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가 제때 먹여주고 제때 목욕시켜주는 걸로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정말로 이 따뜻한 가슴, 관심, 눈빛 이걸로 이런 정서적인 부분들이 충족이 돼야지 사람이 살 수 있다라는 것들이 네. 외국에서는 많은 어떤 그 실험을 하고 싶어서 실험한 게 아니라 그럼요. 보아 시설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났을 때 왜 그랬을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목욕시켜주는 걸 끝나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게 다 이제 밝혀졌죠. 그래서 입양까지 어떤 그런 기간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이제 확보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보호시설, 아동보호시설 같은 데 있다가 이제 입양되는 과정, 그 이 아이들의 이 기간, 2년이면 2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과연 어떻게 있어야 되는 것인가, 이걸 국가가 과연 어떻게 지금 좀 뭔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적인 부분도 네. 저는 분명히 뭔가 변화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애착 형성, 애착 관계, 36개월까지는 엄마 아빠 무릎이 학교다. 저도 물론 많이 외치고 있지만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엄마 아빠의 가슴으로 아이를 키워야 된다는 것이 그렇게 방송이 많이 나오고 교육에서 그렇게 외치는데 이 한편에서는 또 이 부분을 갖다가 너무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네네. 무엇이 우선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우리나라 사회의 또 어떤 교육적인 부분,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양면성을 보게 되는데 이게 조금은 통일돼야 될 필요성이 느끼고 있고요. 더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 아기들에 대해서는 네. 보호되고 어떤 그런 법률이 막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가 우선인지도 모르는 이런 법안들 때문에 아기들이 굉장히 많이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양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네. 저희도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음. 대표님 그 활동을 계속 하시고 계시는데 네네. 좀 한국 교회에게 좀 이렇게 요청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과 또 혹시 좋은 사례를 보신 그런 음. 게 있다면 한번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는 전국 입양가족 연대라는 단체를 어, 대표해서 네. 앞에서 섬기고 있는데요. 네. 저희 단체가 모였던 이유는 그 2018년 1월에 현재 입양특례법이 음. 굉장히 독소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의 방향대로 네네. 더 강화시키겠다라고 하시는 일부 의원님들의 네. 입법 발의에 반대하고자 만든 단체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전국 입양가족연대는 입법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로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입법 활동을 제가 하고 있고, 만약에 지금 21대에 아마도 지금 20대도 마찬가지였지만 현재 여당에서 이 법안을 그 일부 여성 단체들의 의견만 듣고서 만들었던 법안 때문에 저희들이 또 다른 법을 만든다고 해도 20대에 통과 못했듯이 21대에도 저희들이 바라는 만큼의 법안이 통과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출산법이 곧 발의가 되고 네. 사회적 합의가 일어난다면은 이것을 통해서 아마도 입양특례법의 독소 조항도 일정 부분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많은 아이들이 입양 대상 아동으로 생명이 지켜져서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나왔을 적엔 그럼 누가 입양하나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목사님과 또 다른 몇 분과 함께 한국 입양 선교회라는 것을 설립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국 입양 가족 연대는 크리스찬의 모임이 아니라 입법 활동의 모임이고요. 네네. 한국 입양 선교회라는 것은 입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음. 복음적 가치를 설명하고 많은 교회를 돌아다니려고 해요. 네.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입양은 우리 모두가 입양자이기 때문에 네네. 해야만 되는 거예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입양을 못할 수가 있어요. 나이도 있거나 인컴이 있거나 국가에서 지정하거나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규례와 틀 내에 네. 내가 그 스탠다드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요. 그래도 하실 일이 참 많은데 입양이 안 되면 위탁하시면 돼요. 네. 근데 위탁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그러면 여기 대표님처럼 많은 시설에서 가서 그 아이들과 고정으로 사랑해 주시면 돼요. 네. 고아를 돌봐라. 고아를 돌봐라. 이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이기도 하고 명령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 이 명령을 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입양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입양을 소망하시고 위탁을 꿈꾸시고 네. 그리고 또 많은 보육시설에서 봉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마도 보육시설 봉사는 코로나 때문에 쉽게 열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활동을 해주시고 또 하나 당진의 동일교회라는 교회를 저는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받았는데 네. 혹시나 카도시에서 가능하시면 네. 그쪽 교회도 한번 인터뷰해 주시면 어떨까 네. 싶어요. 네. 네.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인데요. 네. 이 교회는 놀랍게도 모든 방과후 활동을 교회가 주도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맞벌이 부부들이 언제든지 아기를 맡길 수 있고요. 아이들이 그곳에서 그냥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성경도 읽고 성경도 배우고 모든 예체능 활동도 하고 하면서 그런 어린 시절에 중요한 유아기 아니면은 그 초등학교 그 기간들 또 중고등학교까지 네. 이렇게 보낸다고 해요. 그러니 주변에 있는 많은 젊은 부부들이 이 교회 중심으로 모여서 제가 얼마 전에 봤으니 거의 한 5천 명 정도가 모인다고 해요. 네. 시골에 정말 작은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차세대를 품겠다고 하니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유대교는요, 차세대를 가리키는 게 그 회당의 가장 높으신 분이 가리킨다고 해요.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근데 대한민국 개신교는 차세대를 누가 가리키나요? 어찌 보면 가장 경험이 없거나 가장 어린 분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차세대가 왜 무너졌습니까? 제가 70년생인데 30% 정도가 그 당시에 대학교 때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대학교 졸업하는 분들이 3%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90%가 날라갔어요.
지난 20, 30년 동안. 음. 왜요? 교회가 장년들 위주로 움직였기 음. 때문이잖아요. 음. 교회가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나한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어린아이들을 돌보라라고 했던 그 말씀에 순종했다면 지금 교회는 여전히 젊고 에너지 넘치고 와글와글, 물론 어르신들 보기에 애들이 막 지저분하게 하는 거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의 해맑은 찬양 소리로 교회는 시끌벅적할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도님들은 교회가 할 수 없는 입양과 위탁과 그런 봉사를 해주시고요. 또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품어서 우리 차세대들이 그렇게 자라고, 또 교회가 많은 미혼모분들, 미혼부분들, 또 탈북한 나그네 대신 네. 우리 탈북민, 세터민 분들을 섬긴다면 네. 정말 놀라운 부흥이, 대한민국의 부흥이 다시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음. 목사로서 좀 반성을 하게 되고요. 뿐만 하시면 아니라 되죠. 네. 네, 다음 세대를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는 법에 있어서 전면적인 좀 재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네. 사실 교회들마다 굉장히 고민하고요. 그리고 네. 저도 이제 청소년 사역을 15년 정도 하고 제가 이제 이것들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일반 학문인 청소년 학도 공부했는데 우리가 이런 이 대표님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한국 교회 차원에서 다음 세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어찌 보면은 우리가 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많은 다음 세대 그런 사역자들, 물론 이분들 훌륭하고 애쓰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뭐 저도 그렇게 애를 써왔고요. 근데 항상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 중요하다라고 말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없죠. 다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중요도에 있어서 실제로 이 담임 목회를 하거나 하면서 말 그대로 청소년 사역자들도 담임 목회로 다 들어가면은 말 그대로 2순위, 3순위 이게 밀려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 이제 초등부, 그다음에 유치부, 유아부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다시금 이 교회 교육에 있어서 이 에너지를 어떻게 쏟아야 되는지를 좀 재분배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들 그리고 이제 일선에서 사역하신 분들이 이 어떻게 이 부서의 중요성들을 다시 재배열할지 이런 것들을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단지 이게 보여주기 혹은 이제 겉모양새 그냥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아이들 한번 얼굴 비치고 이것도 이제 아주 많은 발전이죠.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좀 그렇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냐.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저희 유치부 네. 유아부와 이제 아이들을 제 아내가 맡아서 주로 네. 이렇게 화요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네. 이제 좀 이게 저도 마음을 바꿔서 물론 뭐 바쁜 여러 일들도 있지만 우리 정말 유치부 아이들을 제가 또 뛰어들어서 아이들에게 말씀과 정말 주의 훈계와 사랑으로서 좀 양육해야겠다. 좀 이런 마음이 더 많이 좀 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사실 입양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던 사람이었어요. 네. 이거는 뭐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지. 근데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입양에 대한 말씀을 배우면서 완전히 생각이 달라졌거든요. 네. 우리 대표님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삶에서 실천하고 전하고 하면서 완전히 이 정말 생명 운동을 이 미국이 여지껏 그 선교 강국으로 하다가 대한민국이 2위로 올라섰는데 네. 이 생명 운동도 이 프로라이프 지금 미국이 지금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다음은 깃발은 대한민국이 들어서 아멘. 이 아시아권뿐만 아니라 중동까지 커버할 수 있는 아멘. 정말 그 선교 한국 그리고 입양 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대표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사회에 가슴 아픈 부분도 저희가 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알게 됐지만 그 가슴 아픈 부분을 알게 됨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또 앞으로의 삶의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 우리가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깨닫는 시간이 됐습니다. 대표님 귀하게 저희들과 함께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카도 씨도 역시 대표님과 함께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에 저희가 이제 같이 돼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사역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사역 가운데 열심히 다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